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투데이 시작합니다. 9월 첫날인 오늘도 완연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날씨도 좋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준 캐스터. 네, 9월 첫날 힘차게 하루 시작하고 계신가요? 현재 부산을 포함한 일부 영남 해안은 다소 흐린 하늘 보이고 있지만 오전 중에는 맑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쾌청한 하늘이 이어지면서 기분까지 들뜨게 하는 완연한 초가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단 낮에는 약간 더울 거예요. 어제만큼이나 볕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9도, 광주가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겠습니다. 일교차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볕이 강해지는 만큼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오존 농도도 일부 서쪽 지방에서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오늘과 날씨가 비슷해서요. 일교차와 자외선, 오존 정도만 주의한다며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동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우려됩니다. 낚시 계획 있거나 해안가로 놀러 가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도에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국회가 올해도 결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야 간 대치 속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도 8월 결산 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정부 결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여야 간 대치 속에 결산안이 어젯밤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시작일인 9월 1일 이전에 결산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결산 관련 안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안건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상정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2011년 이후 6년 연속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공무원 연금 추계자료 제출과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 중단,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야당이 결산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정치 공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공무원 추계에 대한 공무원 연금 선거에 대한 자료 제출 그거를 지금 거부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서. 여야 간 대치 속에 장기간 표류 중인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끝내 8월 결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결산안 처리에는 실패했지만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27개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또 국방위원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 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지명 이후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정치 이념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아니라는 건데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입을 뗐습니다. 유사과학인 창조과학회 활동을 했다는 논란에는 어려운 시절 신앙이 자신의 버팀목이었다고 우회적으로 해명했고 특히 자신이 우파적 이념에 경도된 사람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적인 성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저의 에너지의 99% 이상을 교육과 연구와 창업 생태계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국 70주년 칼럼 논란에는 건국과 정부 수립이 다르다는 것을 몰랐고 헌법 정신과 가치를 존중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뉴라이트 성향이란 지적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뉴라이트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어떤 성격인지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거기 회원도 아니고 그분들이 옳든지 그르든지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었음을.
또 자녀들은 미국에 있는 동안 태어나 시민권을 얻게 된 것이며 부인의 아파트 다운 계약 의혹에는 자녀 통학 문제로 급하게 일을 하다 그렇게 됐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습니다.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아직은 할 일들이, 공헌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 정면 돌파를 선언한 박성진 후보자가 7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헤쳐나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종우상입니다. 청와대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솔직하게 입장을 밝혔다고 보고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진 사퇴한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임에는 인대식 카이스트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종교 편향성에 이어 뉴라이트 사관 논란에 휩싸인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박 후보자의 행적을 다시 살피는 등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과학계의 반발 속에 국민의당에 이어 정의당까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고 심지어 여당에서도 부적격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로서는 정권의 정체성과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낙마할 경우 검증 책임론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건국절 논란과 뉴라이트의 성격 등에 대해 자세히 몰랐다는 박 후보자의 해명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여론의 흐름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황우석 사태 책임론으로 사퇴한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임에는 임대식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암 억제 유전자 기능을 규명한 생명과학 분야 권위자로서 기초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염한웅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에는 백경희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를 각각 발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가 사업가로부터 명품 가방과 시계 등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를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업가 A씨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겁니다. A씨는 이 대표가 20대 총선에 당선될 경우 사업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소개로 대기업과 금융기관 임원들도 만났다면서 관련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A씨는 20대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로 만나 의상과 메이크업 등의 조언을 받았지만 관련 경비는 이미 오래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가 좋았을 때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빌리고 갚고가 이제 반복이 되는 그런 관계였었는데 물품 구입 비용, 온갖 경비, 홍보 관련 일 도와주시면서 경비 쓰신 것도 다 정산해 드렸고. 대기업과 금융기관 임원을 주선했다는 A씨의 주장도 사실 무근이며 오히려 무리한 금품을 요구해와 응하지 않았다면서 사기 전력도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이해훈 대표가 이번 의혹의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힌 만큼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악재가 당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목요일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바른정당 연찬회. 정기국회 앞서 내부 전열을 정비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참석자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침울했고 연찬회 분위기도 뒤숭숭했습니다. 이해훈 대표는 연찬회를 주재하는 대신 변호사를 만나 금품 수수 의혹 제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동 경비구역과 판문점 방문 일정도 취소한 이 대표는 오후에 기자회견 등을 마친 뒤 곧바로 연찬회장을 떠났습니다. 대다수 참석자들은 이 대표가 의혹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를 밝힌 만큼 일단 사퇴 추이를 지켜보자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잇따른 악재가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과의 통합이냐 자강이냐를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른정당 주요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이 대표의 리더십 문제뿐 아니라 당 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연찬회에선 통합론과 자강론을 놓고 갑론 을박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뒤숭숭한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업가가 검찰에 진정서를 내 조만간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 대표가 20대 총선에 당선되면 사업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 금품을 줬다는 이 사업가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이 대표는 개인적으로 쓰고 갚으라 해 중간중간 갚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는 방식으로 지속하다 오래전 전액을 다 갚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아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면서 핵심 쟁점인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장장 6년간 이어진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노조 2만 7천여 명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3년간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측에 제기한 통상임금 범위에서 상여금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이 청구한 1조 900억 원 중 4천억 원가량을 회사가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쟁점이 됐던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상황을 보면 경영 상태가 나쁘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해야 할 금액이 한 해의 경영성과급 지급액보다 적다며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거라고 가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기아차 노조원 13명이 낸 2차 소송도 같은 이유로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노조 측은 환영의 뜻을 표했고 사법부의 판결이 노동조합이 그동안 요구했던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다. 그래서 노상의 분쟁을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측은 회사 경영 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은 통상 임금을 둘러싼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소송 당사자인 기아차는 물론 재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네, 비슷한 소송이 본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기아차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기아차의 지급을 명령한 4,223억 원을 기준으로 볼 때 기아차가 이번 통상임금으로 부담할 비용은 1조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사측은 현 경영 상황을 고려할 때 너무 벅찬 수준이라며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급심 결과에 따라 기아차가 부담할 비용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직 1심 선고인 만큼 막대한 재원이 당장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르면 3분기부터 회계장부상으로는 수천억 원의 영업 손실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재계도 충격과 함께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존 노사 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평가했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급심에서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최저임금 상승 이후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현재 통상임금 소송을 겪고 있는 100여 개 기업들의 근심이 커졌습니다. 재계는 앞으로
각 사업장에서 비슷한 통상임금 소송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기업이 최대 38조 원을 추가 부담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상임금의 명확한 기준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기지 보강공사에 필요한 장비 반입과 함께 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 배치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환경부가 요청한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보완 자료를 지난 29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의 검토를 거쳐 적정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KEI의 검토 결과를 보고 최종 협의 방향과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며 원칙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소규모 환경평가가 마무리되면 기존에 배치된 사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강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발사대 4기 추가 임시 배치 역시 보강공사를 위한 장비와 자재 반입과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임시 배치와 장비 반입 날짜가 정해지면 공언한 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알리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방미 중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주 사드 임시 배치를 양해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성주 기지로 주한미군 헬기가 집중적으로 물자를 이송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과 맞물려 송 장관 귀국 이후인 다음 주 중 발사대 추가 배치와 보강 공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한미연합을지연습 마지막 날 한반도 상공에 미군의 첨단 전략 무기들이 대거 전개돼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B와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폭격기 편대가 처음으로 동시 출격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미군이 자랑하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B 4대가 강원도 필승사격장 상공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 공군이 내년부터 도입하는 기본형 F-35A의 수직 이착륙 기능을 더한 기종으로 유사시 북한 레이더망을 피해 핵과 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일본 이와쿠니 기지를 출발한 F-35A 편대는 괌 앤더슨 기지에서 날아온 죽음의 백조 B-1B 랜서 2대와 합류해 우리 공군 F-15K와 연합 폭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F-35B와 B-1B 편대가 한반도에 동시 출격해 폭격 훈련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 전투기는 MK-84 등의 폭탄을 표적에 투하하며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 F-35B와 최대 56톤의 폭탄 탑재가 가능한 초음속 전략 폭격기 B-1B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군의 전략 자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이번 동시 출격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순차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의 사거리를 절반으로 줄여 발사했다고 국방부가 공식 평가했습니다. 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 강력한 위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홍재성 기자입니다. 군 당국이 지난 화요일 새벽 북한이 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번 발사체는 일본 본토를 넘어 동쪽으로 약 2,7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상 각도로 발사하여 사거리의 약 2분의 1을 비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IRBM 화성 12형은 사거리가 4,500에서 5,000킬로미터로 추정되는데 사거리를 절반으로 줄여 발사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올해 13번에 걸쳐 탄도미사일이나 단거리 발사체를 18발 발사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7차례에 달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으로 강력한 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그런 수소탄이나 아니면 핵 증폭 분열탄 같은 식으로 상당히 강력한 위력을 보여줄 것으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상시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 간 준비가 마무리되면 사드 추가 배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상황 12건을 상정해 훈련했다며 북핵 미사일 대응에도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홍재성입니다. 북한이 최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시험 발사한 건 탄도미사일용 후추진체의 실전 능력을 시험하려는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이클 헬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의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후추진체는 탄도미사일 발사체의 동력이 모두 소진된 뒤부터 미사일의 동력을 추가로 공급하는 장치로 핵탄두를 더 멀리 운반하고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엘먼 연구원은 후추진체가 제공한 추가 속도 덕분에 지난달 29일에 발사한 미사일의 정점이 2,000km까지 달한 뒤에 약 700km를 더 날아갔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화성 12형을 쏜 뒤 미국의 언행에 따라 다음 행동을 결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에 대한 위협의 수위를 날로 높여가는 김정은이 무엇을 노리는 건지 궁금한데요.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발사훈련을 한 목적이 한미연합군사훈련 대응 조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략군이 진행한 훈련은 미국과 그 졸개들이 벌여놓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에 대한 단호한 대응 조치의 서막일 따름이라고 언명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미국에 원하는 것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또는 축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국방 전문가는 한미훈련의 조정, 작게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동등한 위치에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서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 처음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미국과 동맹인 일본을 인질 삼아 몸값을 올리려는 의도라는 관측마저 제기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것을 촉구하는 차원에서의 미일 동맹의 균열도 노리는. 미국과의 협상에 돌입할 경우 북한은 자국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것과 체제 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미 위협을 통해 핵무기 고도화를 위한 시간 벌기 전략을 벌이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화는 답이 아니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군사 옵션보다는 북한과의 위험한 거래가 더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핵 보유 인정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건데요. 워싱턴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석희 특파원. 네, 워싱턴 DC입니다. 네, 일반적인 전망과는 다소 다른 시각인데요. 뉴욕타임스의 보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군사 옵션보다는 위험한 거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대화는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인정하거나 한미 군사훈련 축소하는 문을 열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즉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갈라놓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 북한의 협상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데니얼 러셀은 북한이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뒤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거대한 덫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무리한 생각이라고 보도했다고요. 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있더라도 북한에 억류됐다 식물인간 상태로 풀려나 결국 사망한 오토 원비어 사건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뉴욕타임스는 자신을 훌륭한 협상가로 생각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허약한 외교 참모진이 대북 접근을 어렵게 한다며 그 일례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주한 미국 대사를 임명하지 않는 것 등을 꼽았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미국 언론들이 이례적으로 호평했다고요. 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인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일면에 실은 기사에서 매티스는 보스를 자극하지 않고 독립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며 이례적으로 호평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는 답이 아니라고 한 데 대해 절대로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여지를 둔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를 금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현역은 일단 유지한다며 혼란을 가라앉힌 것도 깔끔한 뒷수습이었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같은 온건파로 분류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다소 튀는 발언으로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과도 다른 모습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매티스 장관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통령의 발언 등에 차분하고 질서 있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반면에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대북 인권 특사와 북핵 육자회담 특사를 폐지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국무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대북 인권 특사와 북핵 육자회담 특사를 폐지 또는 통폐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틸러슨 장군은 지난 29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대북 인권 특사실의 기능과 직원들을 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 산하로 이관키로 했습니다. 북핵 육자회담 특사직은 지난 2008년 이후 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외교안보 칼럼을 통해 중대한 시기에 중요한 문제에 관해 어리석은 후퇴를 했다는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정치 거물로 꼽히는 공화당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도 특사 재조정 필요성은 있지만 대북 특사의 경우는 다르다며 북한 정권의 구조적이고 끔찍한 학대 문제에 초점을 맞춘 특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특사직 통폐합은 효율적인 외교를 위한 것이라며 북한 인권에 여전히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야당인 민주당 등의 반대가 거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35%인 법인세를 15%로 인하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다음 주 개회하는 미 의회에서 논의를 진전시킨 뒤 연말까지 법인세 인하를 이끌어내겠다는 법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미지리주 스프링필드에서 열린 집회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 수 있다며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법인세를 인하하면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부터 큰 수혜를 볼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감세는 가뜩이나 한계 상황에 달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해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 간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미 정가에서는 감세 수준이 당 초안보다 후퇴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던 교육부가 전격적으로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편안에 대한 반발에 물러선 건데요. 따라서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현행 수능과 같은 체제로 치르고 대입 정책과 함께 바뀌는 개편안은 중2부터 적용됩니다. 신세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개편안이 1년 유예됐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수능 개편 시한을 두고 4차례의 공청회를 거쳤지만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능 개편의 핵심인 절대평가 전환과 관련해 일부 과목에 적용하는 1안과 전 과목에 적용하는 2안 모두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특정 안으로 확정하고 강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개편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현 중2에게 적용될 수능은 기존에 제시된 개편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됩니다. 학생과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대입정책 포럼에서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논의한 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 자문을 거쳐 내년 8월 최종 확정됩니다. 불공정 논란이 많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 평가 기준 정보를 대학과 협의해 공개하고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 폐지시켜 가겠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문제가 지적된 수능 EBS 연계는 적극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여교사와 초등학생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불러왔는데요. 여고생들을 추행해온 교사에게 법원은 친밀감의 표시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2년 전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여학생들에게 성추행을 일삼았습니다.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러 허리를 감싸 안는가 하면 엉덩이도 만졌습니다. 거부해도 손을 잡고 만지는 등 추행은 계속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교사에게 1심 재판부는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에게는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체 접촉 행위는 학생들과의 친밀감을 높이려는 자신의 교육 철학에서 비롯됐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봤습니다. 친밀감을 높이려는 의도였다고 해도 신체적으로 성숙한 나이인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은 친분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2심 재판부는 A씨가 주로 만진 손이나 팔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신체 부위와 상관없이 접촉 방법이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피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거부했는데도 추행을 멈추지 않은 점에 비춰 고의성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루입니다. 2002년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피의자가 무려 15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칫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 덕분에 해결됐습니다. 차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2년 경찰 전단지에 나타난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용의자들의 모습입니다. 빨간 모자에 흰 티를 입은 건장한 남성과 여성 2명. 경찰은 당시 이들이 21살 여성을 살해한 뒤 바다에 내다버린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뒤를 쫓았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사건 다음 날 여종업원의 통장에서 돈을 빼갈 때 찍혔던 이들의 모습. 하지만 지문 등 다른 단서가 없고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을 뻔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대학 준비를 꿈꾸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피해자의 꿈을 무참히 짓밟은 부산경찰청은 15년 만에 이들을 모두 붙잡은 뒤 46살 양모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수사는 지난 2월 경찰이 이들의 모습을 SNS로 다시 공개한 직후 사진 속 여성 이모 씨의 얼굴을 알아본 한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들을 먼저 붙잡은 뒤 당시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분석해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양 씨까지 붙잡았습니다. 일명 태완이법 덕분에 양 씨는 시효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나머지 2 여성은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말로 다
없어요. 일단은 잡아줘서 너무 고맙고요. 잡혔으니까 진짜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잘 지냈으면. 양 씨의 범행 부인에도 은행에서 작성한 전표의 필적과 양 씨의 옛 동거녀가 목격했다는 마대자루가 피해자의 시신이 담겼던 것과 일치하는 등 모든 정황은 양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차근호입니다. 치킨이 국민 간식이라지만 한 마리를 시켜 먹으려면 2만 원은 줘야 합니다. 농장에서는 한 마리에 1, 2천 원에 팔린다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턱없이 비싼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오늘부터는 살아있는 닭부터 배달 치킨용 닭고기까지 닭값이 모두 공개됩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삼계탕 집입니다. 16,000원이란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메뉴도 16,000원에서 비싼 것은 2만 원에 육박합니다. 산지에선 한 마리에 1,000원에서 2,000원대에 불과한데 음식값은 이렇게 비싸니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달 전에는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가 조류 인플루엔자 AI를 핑계로 기어코 한 마리에 2만 원짜리 메뉴를 내놨다가 철회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음식값 중 닭고기 값은 얼마나 될까? 닭고기는 소나 돼지고기와는 달리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경매를 거치지 않아 중간 유통 가격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농가가 도축장에서 닭을 파는 값과 도축 후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대리점이 구매하는 일일 평균 가격, 이들이 붙이는 소매자 가격까지 닭고기의 모든 가격이 실시간 공개됩니다. 생산 유통 단계별로 닭고기 가격 공시제 도입을 추진을 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계열 농가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겠습니다. 닭고기 값은 농식품부와 축산물 품질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에 들어가는 닭고기 값이 공개되면서 이들 업체가 앞으로 치킨 값을 함부로 올리기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시골에서는 요새 어린이 보기가 힘들고 초등학교는 문을 닫고 있죠. 그런데 지금대로라면 도시 지역까지 그럴 일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도 유소년보다 노인이 더 많아진 건데요. 극심한 저출산 탓에 당초 예상보다 1년이나 빨리 닥친 겁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유소년 인구를 앞질렀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677만 5천 명으로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보다 7천 명가량 많아진 겁니다. 재작년만 해도 유소년 인구가 34만 명 많았는데 1년 새 뒤바뀐 겁니다. 당초 통계청은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하는 시점을 올해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그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출생이 조금 적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조가 바뀐 시점이 당겨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남 지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3%에 달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 겁니다. 또 경남은 고령 인구 비율이 1년 새 0.4%포인트 높아진 14.3%에 달해 고령 사회 기준인 고령 인구 비율 14% 선을 처음 넘었습니다. 혼자 사는 나홀로 가구는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재작년부터 1인 가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이 됐는데 4집 중 1집꼴로 나홀로 가구였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이 17.8%로 가장 많아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문제의 심화를 보여줬고 이어 30대와 20대 순이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이제 우리나라는 점차 늙고 혼자 사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하루의 주요 일정을 미리 살펴보는 보도국 AMPM 시간입니다. 9월 1일 오늘의 주요 일정 함께 보시죠.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 문고리 실세들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박형수 판사는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11명의 첫 공판을 여는데요.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린 인물로 청와대 정부부처 문건 유출 관련 증인 신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긴선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이 오늘 오전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임명장을 받아 취임식을 갖고 4대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2011년에 개원했는데요. 이화여대 출신의 서 원장은 환경권 분야 권위자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회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회는 오늘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가는데요. 오늘 4일부터 7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피연설을 실시하고 11일부터 14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또 15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법안 심사를 한 뒤에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다음 달에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등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법안과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지불하는 행위인 소비의 역사를 통해 인간의 다채로운 행적을 파고듭니다. 올해 초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정미경의 유작 소설도 세상에 나왔습니다. 볼만한 새 책 장보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상을 바꾼 건 혁명, 전쟁, 노동만이 아닙니다. 매일 무언가를 사고 팔며 살아가는 인간. 너무 일상적이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행위, 소비를 중심으로 역사 속 이면을 찾아봅니다. 대량 판매와 할부제는 싱어사의 재봉틀에 최초로 적용됐고 백화점과 쇼핑몰이 등장하면서 소비의 화려함이 부각됩니다. 백색 신화를 전파한 비누와 제국주의적 편견이 담긴 트레이드 카드에서는 상품에 담긴 식민성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 활약했던 박재규 경남대 총장이 회고록을 냈습니다. 남북 정상이 분단 후 처음 손을 맞잡았던 순간부터 평화 정책과 협력을 위해 노력했던 지난 45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자강도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찾아가 면담하고 약속을 받아낸 일화 등이 400여 장의 사진과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서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된 가수 율은 죽음에 다가가고 이경은 수업과제를 제출하기 위해 율의 마지막 여정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합니다. 촬영을 거듭할수록 두 사람 모두에게 미세한 변화가 생깁니다. 올해 초 세상을 떠난 소설가 정미경이 장편 소설 가수는 입을 다문 해를 통해 독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이상으로 라이브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